재매각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낙찰 받았다가 어떤 이유에서 잔금을 못 내고 보증금을 포기하고 다시 나온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포기할 만큼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있던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자본이 부족했던지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수도권 경매물건 반값에도 안 팔린다 라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유찰되는 물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군요. 수도권 경매 물건이 반값에도 안 팔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어떤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감정가 자체가 2배 이상 높게 잡혀서 반값인데도 메리트가 없는 경우, 또는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어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재매각 사건으로 일단 찾아왔거든요. 재매각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낙찰 받았다가 어떤 이유에서 잔금을 못 내고 보증금을 포기하고 다시 나온 경우입니다. 보증금을 포기할 만큼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있던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자본이 부족했던지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1번부터 4번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확인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떠안아야 되는 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떠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입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 싸게 써야지 내가 안전하고 얼마 써야지 위험한지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왜 그런지 물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물건을 보면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등량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이 2억 2,600에 됐는데 계속 유찰이 되다가 한 명이 이제 5,100만 원에 들어와서 미납을 했고요. 1,100만 원에 들어와서 미납을 했고요. 마지막에 380만 원에 입찰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2억 2천짜리를 3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 어떤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겠죠. 그게 이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1억 9천에 대해서 세입자가 법원에서 돈을 못 받게 되면 낙찰자한테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입찰을 1억 9천 이상에서 돈을 다 받아가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번이 1등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앞 순번에 여러 채권자가 있으면 이 사람이 1억 9천을 받기 위해서 내가 2억, 2억 1천, 2억 2천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이제 날짜로 봅니다. 2017년 2월 22일 날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전입 날짜보다 빠른 확정일자는 전입 날짜로 간주가 됩니다. 2월 22일이 아니라 3월 6일로 간주가 돼요. 3월 6일로 간주된다고 했을 때 등기부 현황의 날짜만 보면 이 사람이 1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날짜 순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세금 압류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2020년도에 들어왔지만 압류 접수된 날짜가 아니라 법정 기일을 따집니다. 법정 기일이 뭐냐?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세금을 내라고 집주인한테 통보 가는 그 납부 기한입니다. 압류가 들어오기 훨씬 더 전이겠죠. 2017년일 수도 있고 2016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아마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세입자보다 아마 순번이 빨랐을 겁니다. 빠른 순번이 금액이 꽤 컸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 5천만 원에 낙찰받고 1,100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들이 다 미납을 했죠. 그 뜻은 뭐냐면 5천만 원에 입찰해도 세입자가 돈을 다 못 받았다는 뜻이고 1,100만 원에 입찰해도 이 세입자가 다 돈을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도 5천만 원, 1,100 이렇게 입찰을 해도 1억 9천을 별도로 통으로 다 인수를 해야 됐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산 가격은 5,100 플러스 1억 9천, 2억 4천이고요. 이 사람이 산 가격은 1,100 플러스 1억 9천, 2억 정도 되죠. 근데 아마 시세가 2억보다도 좀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감정이 된 시점이 집값이 높았을 시점이거든요.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2억이 좀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만 원 정도로 입찰한 사람이 잔금 납부를 했어요. 보증금 1억 9천을 떠안고 400만 원에 대한 잔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400 갭 투자로 이 물건을 취득을 한 거예요. 1억 9천을 떠안고. 이런 요소들 때문에 잔금 미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대항력이 있으면서 세금 체납이 있으면 제3자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금 체납이 얼마인지, 순번이 언제인지.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런 거는 들어갈 때 이 압류 때문에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가 다 떠안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강의 때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오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세금 체납이 있어서 입찰할 수가 없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낙찰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찰가를 잘못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건 흔한 건 아닌데 이제 입찰가를 우리가 손으로 쓰거든요. 정말 이거 실수하면은 왼쪽으로 한 칸씩 밀렸으면 10배 가격을 쓰는 거거든요. 이 물건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고요. 감정가 2억 8천짜리에 누가 31억을 썼어요. 감정가 대비 894%. 2등 가격은 4억 1천. 4억 1천도 지금 거의 감정가의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1억 이건 누가 봐도 숫자를 한 칸씩 잘못 옮겨 적은 거죠. 3억 1천을 쓰고 싶었을 겁니다. 왼쪽으로 한 칸씩 밀려 쓰게 되면서 31억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보증금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입찰표 쓰는 연습을 하고 입찰장에 들어가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다음은 시세조사를 잘못한 경우. 최초의 감정이 6억 2천에 됐고 한번 유찰이 돼서 4억 3천에 유찰이 됐을 때 4억 7천에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셨어요. 재매각 사건으로 나오고 그때 아무도 입찰 안 해서 한 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4억 2,500에 낙찰을 받고 이 사람이 잔금 납부까지 하셨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높게 쓴 거거든요. 보증금이 지금 이게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4,300을 포기하는 게 나을 정도로 가격을 높게 받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단독 낙찰이고 입찰가도 꽤 높게 씀으로써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있는데 이거는 표면상으로는 안 보여요. 뭐냐면 신용 등급이 6등급인데 대출이 80% 나올 줄 알고 입찰가를 쓴 거예요. 근데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 현금으로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현금이 없다면 보증금을 포기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우리가 표면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가격도 잘 받았고 뭐 나쁘지 않은 물건인데 잔금 미납을 했다? 문제가 전혀 없었으면 이 사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잔금 납부를 못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출이 안 나온 거. 사실 대출이 안 나오는 건 그 사람 사정이지 우리가 대출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매각 사건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배운 대로 권리 분석 잘하고 시세 조사 잘하고 입찰가 실수하지 않게 잘 써서 대출까지 파악하고 입찰하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재매각 사건들은 경쟁률이 그냥 깨끗한 물건보다는 훨씬 낮아요. 남들도 찝찝하거든요. 저 사람이 잘 받은 것 같은데 왜 잔금 인압을 했을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거 아닐까? 집이 어떤 하자가 있는 거 아닐까? 그런 게 무서우면 임장 가서 확인하면 되고 이웃 주민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냥 재매각이기 때문에 건너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 틈새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졸업하고도 이메일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죠. 대출은 우리 대출 실장님 계시니까 물어보면 되고요. 우선순위로 답변을 주시잖아요. 실장님께서 해결됐고요. 시세 조사하는 거 공식으로 만들어 줬거든요. 빌라도 공식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면 가격 산정된 거보다 싸게 사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격 조사를 잘못해서 잔금 미납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는 배운 대로 잘 조사하시면 되고 권리 분석 저한테 피드백 받으시고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건 법무사님한테 의뢰를 해서까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재매각 사건으로 인해서 불안한 요소들을 어쨌든 우린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 우리 교육생들한테 재매각 사건은 더 적극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게 안 되는 다른 경쟁자들은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오거나 들어오더라도 가격을 낙찰되기 어려운 가격을 써버리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겨내면 좀 더 높게 쓰면은 낙찰될 확률도 높이면서 수익도 크게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경매란 건 특히나 민사집행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워서 나 혼자 100% 해야 된다 그러면 잘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물어볼 대상이 진짜 요즘은 더더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2019년도에는 경쟁이 사실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안전한 물건으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빨간 글씨 있는 것들을 섞어야 좀 매도 차익을 꽤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배운 거지만 불안하거든요. 물어볼 대상이 그때부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들도 좀 있잖아요. 좀 구별할 수 있는지. 경매를 하다 보면 휴가 내고 입찰장에 가고 대리입찰을 수수료를 주고 맡겼는데 당일날 취하되고 뭐 전날에 취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취소되거나 취하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채무자가 빚을 갚았다던가 아니면 채무자가 의사표현을 한 거죠. 내가 약정을 쓰고 오늘 갚을 때니까 지금 진행되는 경매를 좀 보류해 주세요 라고 채권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채권자들이 그거에 오케이 하면은 경매가 취하되거나 보류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3자인 입찰자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채권자가 법원에 이거 경매 취하해 주세요, 취소해 주세요 라는 어떤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거는 나와요. 그게 나온다면 취하될 확률이 높긴 하겠죠. 근데 사실 그거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냐?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경매가 취소될 것 같아도 취소가 뜰 때까지는 계속 조사하고 입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취소가 될 것 같은데 진행되는 물건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기회죠. 남들은 취소될 거라고 어떤 신청서가 접수가 됐으니까 입찰장에 안 갔는데 막상 경매가 진행이 돼서 입찰 10명 들어올 거 2-3명밖에 안 들어온 거죠. 저도 실제로 임장에 가서 건축주를 만났는데 여러 개 호실이 나온 물건이었어요. 건물을 지은 그 분이 우리가 이거 경매로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냐, 우리 이거 취하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입찰을 안 해야겠네 이게 아니라 경매가 계속 속행이 되면 우리가 그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왜냐면 다른 경쟁자들한테도 저렇게 얘기했을 거고 다른 경쟁자들 입찰을 그러면 안 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경쟁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물건 끝까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되고 잔금 납부까지 끝났습니다. 입찰 인원수를 보면 2명,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원래는 한 5명, 6명 들어왔어야 될 정도로 가격이 낮아져 있었는데 2-3명밖에 호실별로 안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됐습니다. 취하 신청서가 제출이 되더라도 끝까지 지켜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재매각으로 검색을 해서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보면은 이게 다 뭐냐면 낙찰이 한번 됐다가 보증금을 몰수당한 물건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몇 개가 나오냐면 599개가 나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경매 물건 23,000개 중에 한 600건 정도가 재매각 사건이거든요. 전체 비율로 보면 2% 정도예요. 100개 중에 2개 정도는 잔금 미납으로 다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숫자예요. 경매에는 가장 큰 사고가 내가 낙찰받은 게 재매각으로 나온다는 건 잔금 미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4가지 요소로 인해서 재매각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매 공부 잘 해야 되고 특히나 빌라에서는 가격 조사를 잘못해서 너무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해서 잔금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혼자 공부하다가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구독자분들 사고를 치고 나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맞아요. 배우고 컨펌을 받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억 3억의 물건을 사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그냥 몇 사람들한테만 물어보고 입찰을 한다? 노트북 살 때도 가격 비교를 엄청 하는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살 때도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경각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증금 날릴 거 한 번만 지켜도 강의료 이런 거는 10번 듣는 강의료는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공부라고 생각이 되는 게 수강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학생도 계시고 주부님들도 계시고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 와서 또 성과를 내주시고 계셔가지고 네. 다들 배우면 한다. 다 할 수 있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복습도 한 4-5번 해드리고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 같은 내용을 하거든요. 보충 강의까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무리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도 다 알아들으시고 잘 따라오실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신다. 잔금 미납을 하는 실수는 하지 않는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